노창현의 뉴스로 뉴욕. 안녕하십니까.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입니다. 팟캐스트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에 대한 궁금하신 분 계실 줄 압니다. 물론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방송이니까 불여일청이 돼야겠네요. 방송을 들으시면 저절로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이 어떤 성격인지 절로 아시게 되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저와 뉴스로 뉴욕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저는 1988년 한국의 모 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지금까지 27년간 일선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그간 대기자, 전문기자, 편집국장, 보도국장 이렇게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지만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직함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임부터 나이 먹고 흰머리 휘날리며 현장을 누비고 싶다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말이 씨가 되어 머자나 그렇게 될 모양입니다. 제가 미국 뉴욕에 온 것은 10여 년 전인데요. 모 신문의 뉴욕지사를 설립하면서 편집국장으로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3년을 근무하며 뉴욕 뉴저지론의 로컬 미디어 경험을 했고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뉴욕 특파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 뉴욕의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보도국장 일을 하면서 2개의 코너를 매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에서 그 뉴스로라는 말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 뉴스로는 뉴욕을 중심으로 탄생한 온라인 신문입니다. 2010년 6월 5일 글로벌 웹진 뉴스로가 출범했고 저는 이 신문의 대표 기자 겸 편집인을 맡고 있습니다. 뉴스로는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남아공, 캄보디아 등 세계 10여 개 도시에 필진 100여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매체입니다. 칼럼지는 잘 알려진 파워 블로거부터 평범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뉴스로 웹사이트가 뉴스로.com인데요. newsroh.com입니다. 이 뉴스로.com을 보시면 제호 옆에 뉴스로 세상의 창을 연다, 칼럼을 읽으면 뉴스가 보인다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뉴스로.com은 칼럼 뉴스와 꼬리 뉴스라는 지금까지 어떤 매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뉴스 포맷을 고안했습니다. 사실 칼럼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의 칼럼리스트의 글이지만 그 칼럼들은 각각의 시의성을 갖고 또 고유의 뉴스를 담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필진이 전하는 뉴스로의 칼럼은 자연스럽게 칼럼도 뉴스다라는 컨셉이 되었고요. 칼럼 뉴스라는 하나의 뉴스 장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한 언론 전문가는 한국기자협회부의 기고문을 통해서 세계 최초의 칼럼형 웹진이 탄생했다며 뉴스로의 출범에 주목했고 칼럼 전문 교재에 이 뉴스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스로의 꼬리 뉴스 또한 처음 시도하는 뉴스 포맷인데요. 일반 뉴스 뒤에 또 하나의 뉴스가 꼬리처럼 달려있다고 해서 꼬리 뉴스입니다. 뉴스로에선 그 뉴스와 관련된 또 다른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속의 뉴스, 뉴스 뒤에 뉴스를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꼬리 뉴스의 개념입니다. 뉴스로는 우리 민족의 또 다른 유산인 한자를 도외시하는 풍조를 일소하기 위해 주요 단어를 한글과 한자 병행 표기하는 작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 한의 한자가 아니라 클한, 한국한의 한자입니다. 한자 또한 우리 동이배달 한민족이 만든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라는 것은 나중에 다른 기회를 빌어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자 또한 한글과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문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대화 들어 한자를 중국 문자, 외국 문자로 오해하고 배척하는 커다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외국어로 표기된 서적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정신문화를,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뉴스로는 이러한 잘못을 시정하고 가족의 이름조차 한자로 쓰지 못하는 오늘날 한자 문맹 시대를 일소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 중 유일하게 주요 단어를 한자로 함께 쓰는 편집 정책을 창간일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스로는 미국의 2세, 3세 한인들과 외국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위한 코리아 ENG, 잉글리시 섹션을 온오프라인 최초로 기획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서 흥미로운 한글과 영문 칼럼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 발행되는 2,000개 이상의 소수계 미디어를 대변하는 비영리 통신사 뉴 아메리카 미디어와 제휴하고 있는데요. 매일 수많은 뉴스 콘텐츠를 5천만 명의 수용자를 위해서 홍보하는 뉴 아메리카 미디어에선 주류 언론들이 외면하는 또 혹은 미처 눈여겨보지 못한 뉴스의 또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뉴스로의 대표 기자로 일하면서 지난 2012년 가을부터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제2기 뉴욕 특파원으로 뛰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로는 뉴욕 등 미 동부의 한인 매체는 물론 한국 최대의 민영통신사 뉴시스의 주요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은 앞으로 뉴욕을 비롯한 미주에서 만나는 뉴스메이커들과의 인터뷰, 색깔이 담긴 테마 뉴스, 세상사 온갖 이슈들에 대한 영원한 현역 기자의 쓴소리 단소리들이 여과 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모쪼록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 많이 들어주시고 뉴스로 뉴욕에 힘이 되는 별점 주기, 구독하기, 후원하기도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노창현의 쓴소리 단소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News Row, New York. News Row, New York. You're listening to News Row, New York. 여러분은 지금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을 듣고 계십니다. 네,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노창현의 쓴소리 단소리 첫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심기경호란 말을 아십니까? 전두환 시절 경호실장이었던 장세동이 대통령의 심기까지 편안하게 경호해야 한다. 대통령 마음이 편안해야 국정도 잘 되니 심기까지 경호하자. 이렇게 해서 퍼진 말입니다. 사실 심기경호란 말을 쓰지 않아 그렇지 박정희 때 유신 독재 시절엔 심기경호가 다 뭡니까? 알아서긴걸요.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심기란 놈까지 신경 쓰며 경호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은 사람들 닥달하고 피곤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심기경호란 말을 꺼냈냐 하면요. 욕 나오는 사자성어 때문입니다. 요즘 안대희 씨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 있죠? 전관예우 말입니다. 참 사자성어라고 하니까 좀 우습지만 그래도 한자부터 좀 살펴볼까요? 앞전, 벼슬관, 예도례, 만나루 이렇게 전관예우의 한자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앞전, 벼슬관 했으니까 앞에 관리, 즉 전직관리라는 말이죠. 전직관리에게 예우를 한다는 건데요. 예우가 뭔가요?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우한다. 영어로는 respectful treatment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말 자체는 참 좋습니다. 누구든지 예우를 하면 기분 좋고 명랑한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왜 이걸 유독 전직관리에게 예의를 지켜 정중하게 대한다는 말이 된 걸까요? 사자성어라고 농담 삼아 말했지만 인터넷 백과사전에 정식으로 옳은 말이 바로 전관예우입니다. 그리고 이 전관은 모든 관리가 대상이 아니고요. 오직 법조인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 인터넷 사전에 옳은 뜻을 소개합니다. 전관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기업하여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특혜다. 처음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고요? 이게 말입니까? 걸레입니까? 법을 믿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기대하며 재판에 맡겼는데 판사나 검사 출신의 어떤 변호사란 인간이 전관예우의 명목으로 승소하는 게 법동내의 관행이라고요? 이걸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변호사법도 웃깁니다. 판검사로 재직하던 전관 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되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2년 후에는 전관예우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러면서 생긴 것도 또 한심한 일인데요. 정직 이상의 징계를 2차례 이상 받고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비리를 저지르거나 2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영구 제명된다. 이런 조항이 꼬리처럼 붙어 있네요. 그럼 이전까지 이런 변호사는 징계도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또 웃긴 건 그나마 이 법이 2011년에 재개정됐다는 사실인데요. 2년으로 제한하고 퇴임 전 소속된 법원, 검찰종으로 이렇게 제한한 게 뭐 너무 지나쳐서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뜻인지, 새로 개정된 법은 판검사 등이 변호사계 없이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곳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뭐 이전 변호사법 개정된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소지를 가진 것에 유의했다고 하는데, 아니 전관예우의 악폐를 막기 위해 2년간 전 소속 직장 사건 수임을 제한한 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은 건가요? 변호사를 하면 되는 거죠. 왜 직업 선택의 자유가 나옵니까? 뭐 솔직히 돈 되는 영업을 완화시켜 달라고 한 게 아닌가요? 이렇게 금지 기간을 1년으로 줄이면서 해당 기관도 법원이나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 공정위 및 경찰관서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그나마 형사처벌 조항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징계를 하게끔 했지만 실제 징계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죠. 결국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알량한 변호사법으로 인해서 전관예우가 근절됐으면 다행인데, 최근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인한 설문조사에서 90%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 전관예우를 일부 변호사들은 그런 말이 자체가 맞지 않는다, 전관 비리로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관피아, 해피아, 법피아, 뭐 이렇게 피아자 들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여러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피아 하니까 참 피아가 따로 없는 그 한통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능력에 따라 돈 받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전관예우란 게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질 걸 이기게 했다는 뜻 아닌가요? 불리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그 사이에 정의는 실종되는 거죠. 이 전관예우로 의심되는 모든 재판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전관예우, 이런 악폐를 없애는데 그치지 않고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과연 어떠한 사건들이 그 전관예우의 특혜 속에 잘못된 판결이 있었는지 그걸 엄정하게 되짚어보고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지 우리의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네티즌들의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베스트 댓글이 이런 말이 있네요. 전관예우는 범죄자를 무죄자로 만드는 아주 나쁜 후진국형 권력범죄입니다. 선진국에서라면 무기징역도 갑니다. 사퇴? 당연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의 말입니다. 5개월에 16억, 10개월이면 32억, 1년이면 40억 정도 거둔다. 이게 법치 국가인가? 또 다른 네티즌입니다. 막말로 전관예우가 뭐냐? 가진 자유죄를 돈으로 사해주는 게 아니냔 말이다. 대법관까지 올랐으면 법의 존엄성을 지키고 공평함을 지켜야 할 당신이 전직의 직함을 이용해서 죄를 물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하루에 1,000만 원, 6개월에 14억 원인가 말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전관예우 비리 수사해야 합니다.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면 질 수 있는 사건을 이기도록 해줬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법정 사기에 속합니다. 반드시 이 전관예우 비리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거 안대희 씨 통해서 이 기부란 말이 나왔는데 참 이게 씁쓸합니다. 이 기부란 단어가 이렇게 사용돼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기부란 뜻이 뭔가요? 자선사업이나 공공의 복리를 위해 돈이나 물건 등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겁니다. 요즘 잘 알려진 재능기부란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자신의 이익이나 기술 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또 새로운 형태의 기부인데요. 즉 기부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없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총리 후보에 올랐다가 엿새 만에 중도 사퇴한 안대희 씨의 기부는 엄밀히 말해 기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기부 모독, 기부 세탁이란 말도 할 수 있는데요. 야당에서 기부를 한다고 하니까 기부금 총리 이런 별명도 붙이면서
이렇게 사퇴를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엿새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문은 남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는 거고요. 우리 안데이 씨가 그 유니세프에 3억 원을 기부한다고 한 것은 총리 지명을 받기 사흘 전에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총리 지명이 내정된 상황에서 한 거죠. 또 그 말로는 유니세프에 기부 문의를 한 게 정홍원 총리 사퇴 며칠 전이라고 하는데 이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에 총리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엔 내 차례가 되지 않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그 안데이 후보도 지난 26일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때에 맞춰서 자신이 받은 5개월간 그 16억 원의 그런 수입, 이건 국민 정서에 비춰봐도 너무 많은 액수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또 변호사 활동으로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뭐 이런 일종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뭐 하지만 오히려 그 말이 기부금을 내고 총리를 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로 오히려 저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계속 파문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런 것들이 뭐 좀 상당히 그 부담이 뭐 됐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기부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부하면 미국의 그 도네이션 문화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미국은 개인 기부가 70%에서 80% 차지할 만큼 기부가 생활화된 나라죠. 사실 그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해마다 소방서나 경찰서 뭐 이런데 뭐 5불도 좋고 10불도 좋고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돈 없는 개인들도 이렇게 하는데 돈 많은 부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뭐 기부하면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기부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저가 많기 때문이잖아요. 2013년에 그 페이스북 창립자 마크 주커버그 부부가 무려 1조 원어치 주식을 기부해서 기부의 챔피언이 됐는데요. 그 밖에 나이키 공동 창업자 필 나이트, 페니 나이트 부부가 오레곤 보건과학재단의 암치료 연구에 약 5억 달러, 한화로 약 5천억 원이 넘죠. 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존스 홉킨스대에 3억 5천만 달러 이렇게 기부할 것을 약속해서 각각 2위, 3위가 랭크됐는데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뭐 이 순위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기부의 대명사 하면 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를 들 수 있죠. 워렌 버핏은 이미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세계의 부자들 대상으로 죽기 전까지 재산의 반 이상을 기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캠페인 기빙 플래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그리고 멜린다 게이츠 이분들은 뭐 재단까지 세웠잖아요.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같은 그 개발도상국의 건강, 또 비근권 퇴치, 미국 내 교육 기회 및 정보 접근성 확대를 주요 대상으로 기부 및 재단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은 1997년 우연히 신문기사를 읽고 나서 개발도상국 내 건강 이슈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빌 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부부는 포브스가 선정하는 2012년 미국 50대 고액 기부자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고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소아마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유나이티드 니그로 칼리지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참 기부가 잘 되는 이유는 물론 뭐 어떤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조건도 있었고요. 기업 경영의 문화도 영향을 미쳤지만 미국의 하나의 그 참 아름다운 그 전통과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풍족하게 먹고 살 만큼 돈을 벌었다면 내게 돈을 벌어준 사회를 위해 환원해야겠다는 그런 나눔의 정신이 오늘날 미국의 기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에 전해드리는 쓴소리 단소리 잠시 쉬고 다시 오겠습니다. News Row, New York. 뉴스로 뉴욕. You're listening to News Row, New York. 여러분은 지금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을 듣고 있습니다. 네, 노창현의 쓴소리 단소리 다시 왔습니다. 그럼 이번에 총리 후보를 사퇴한 그 안데이 씨의 그간의 이미지에 대한 것을 좀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한 제도권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국민검사로 인기를 끌었을 정도로 원칙화
청렴의 이미지를 갖춘 그 안 후보자라고요. 이 안 후보자는 2003년과 2004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해 당시 한나라당을 존폐 위기에 빠뜨린 강골검사 출신이었다. 대법관 퇴임 뒤 박 대통령의 삼고초려를 받고 새누리당에 입당해 대선 캠프에서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을 맡아 책임 총리제 등을 성안했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한광목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영입하려 하자 비리 인사 영입 시 사퇴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소신 있는 인사라는 이미지까지 얻었다. 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언론이 보도한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불법 대선 자금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당시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일약 국민검사로 떠올랐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비리를 파헤치는 스타일에 이례적으로 팬클럽까지 생겼습니다. 안짱이라고까지 불리며 역대 최고 중수부장으로 평가받은 안대희 후보자는 2006년 대법관 자리에 올랐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재산이 2억 6천여만 원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청백리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총리 후보를 수락하는 연설에서 개인적 삶을 모두 버리고 비정상적 관행의 제거와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 언론은 평생 칼을 쥐고 살아온 검사로서의 기계를 내비쳤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안대희 후보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미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언론이죠. 언론 니네가 평가한 겁니다. 기사로 퍼뜨린 거죠. 물론 이분이 그런 이미지를 만든 계기가 있지만 기사로 몇 군데서 떠들면 금세 사실로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검사, 안짱, 역대 최고 중수부장 이런 것은 누가 했다라는 얘기가 없이 그냥 언론이 그냥 묘사한 말이죠. 이분이 그 대선 자금 수사를 했던 2003년이면 노무현 정부가 가출범했을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역대 가장 권위가 없는 대통령이었죠. 과거 박정희나 전두환 때 함부로 대통령 험담을 했다간 중정이나 안기부에 끌려가서 아주 치도곤을 당하죠. 적어도 DJ 정부 이후로부터는 정부나 대통령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때죠. 안디 씨가 검사 생활을 시작한 건 전두환이 정권 잡은 1980년부터인데 그때야 초짜 검사로 주어진 일이나 하면 되니까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나 전두환 때 중견검사였다면 좀 사정이 달라졌겠죠. 그런 거 보면은 이렇게 참여정부 때 이런 큰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고 또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사들 스스로 개혁하라고 일선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그런 TV 중계도 했잖아요. 그때 일개 검사가 대통령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만큼 대통령도 무섭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라면 우리 검사님들한테는 지상 낙원이죠. 그야말로 정권의 눈치를 안 보고 정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절 안대희 검사가 잘했죠. 잘했는데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무슨 팬클럽이니 역대 최고니 이렇게 칭송을 늘어놓는 건 좀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평판이 득이 돼서 법조인으로서 또 최고 영예인 대법관까지 승승장구했고 그렇다면 안대희 씨는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정부 덕을 많이 본 셈이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퇴임 불과 48일 만에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별위원장으로 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면서 이제 평이 엇갈리기 시작했죠. 일부 후배 법조인들은 안대희 후보자 역시 다른 고위 법조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권 진출을 위한 경력 관리를 한 것이다. 그런 말도 했고요. 사실 그 대법관 청문회 때 이런 말이 있었죠. 퇴임 후 변호사를 할 거냐? 그런 질문에 자문 정도만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50일도 안 돼서 여당 대선 후보 캠프에 화려하게 영입되고 또 이 선거 끝나고 변호사 개업해서 5개월간 16억 원을 가볍게 버는 슈퍼 변호사가 됐으니까 이 청문회 때 말한 게
낯뜨겁지 않을까요? 미디어오늘 봤더니 박찬종 변호사가 안대희 후보를 대통령의 꿈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했더군요. 그런데 이 안대희 씨 결정적인 실수는 좀 더 큰 꿈이 있었다면 자기 관리를 좀 더 했어야 했다는 거죠. 지난해 여름부터 단 5개월간 16억 원의 엄청난 수입을 올린 것이 결국 그에게 찾아든 정승의 자리를 받아먹지 못한 원인이 되었고 향후 정치적 재기를 노리기에 뼈아픈 족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안대희 씨가 왜 그만뒀을까 하는 이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대법관 퇴임 뒤 벌어들인 5개월 16억 원의 수익, 이게 전관예우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하는 건데 2011년에 감사원장 후보였다가 낙마한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7개월간 7억 원 수익이 문제가 됐는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액수가 크니까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 또 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된 관피아, 또 금권주의, 이런 국민적 공분이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시선을 증폭시켰다고 이 한겨레는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변호사로 활동한 10개월 동안 늘어난 재산 11억 원을 모두 기부하겠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금을 내고 총리를 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이 민심의 향방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참 이 여러 가지 상황 분석을 했는데 참 이 안대희 후보가 사실 사퇴 발표 오전까지만 해도 사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지금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점심 식사 이후에도 사퇴 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모두 부인했거든요. 근데 불과 4시간 만에 후보직 사퇴로 입장을 바꿨는데 이런 전격적인 입장 선회가 글쎄요. 이제 여러 가지 추가적인 폭로들, 의혹들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고가 아파트 구입 논란, 증여세 납부 여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또 줄줄이 제기됐고요.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 도저히 견디기 힘든 내용이 있었거나 추가 폭로가 될 경우에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더 망신당하기 전에 물러앉자 그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요. 안대희 후보 사퇴의 변 중에 눈에 띄는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 말을 인용을 해보면 현 정부의 부담이 될 뿐 아니라 늘 저희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준 가족들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제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네, 어느 기사에 보면 안 후보가 변호사 사무실을 접으면서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들이 항의를 했다고 해서 사퇴 결심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이 일국의 총리가 되는데 어떤 의뢰인들이 항의를 했을까요? 이건 좀 참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총리를 하고서 또 다시 변호사로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변호사 수임을 할 정도의 그런 사이라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불쾌해하고, 항의를 할 정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축하를 해야겠죠? 축하를 하고, 이번에 맡긴 사건은 의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지만, 이렇게 참 좋은 일로 영전하시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훗날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항의를 했다. 일단은 항의는 사실이 아니라 치더라도, 어쨌든 안대희 후보가 자신을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너무 버겁다. 이것은 뭔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이 안대희 후보가 아니면은 이 사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이게 복잡하게 얽힌 내막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과연 어떤 사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사건을 수임했길래 더 이상 이 사건에 관한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에 혹시나 의뢰인이 너무나 불편하고
아주 난처한 입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의뢰인에 대한 말을 이렇게 사태의 변으로 삼을 이유가 없을 거거든요. 그건 정말 앞으로 어떤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제 추측이 단순히 추측이었는지 그냥 억측이었는지 아니면 또 일종의 예언이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또 쉬고요. 노창현의 쓴소리 단소리 돌아오겠습니다. News Row, New York. 뉴스로 뉴욕. You're listening to News Row, New York. 여러분은 지금 노창현의 뉴스로 뉴욕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이 전관예우, 이 심각성,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오간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의 대가로 법이 정한 일정 비율의 수임료가 주어지는데요. 보통 이런 이제 전직, 고위직을 역임한 이런 분들은 아주 덩어리 큰 송사가 이제 맡겨지겠죠. 100억, 200억 하는 송사가 이제 맡겨진다면, 거기서 이제 전관예우에 따라서, 승소가 되고, 그럼 단숨에 수십억 원을 챙길 수 있죠. 잘 나가는 로펌의 그 파트너 변호사들은 이런 그 거액의 수임료는 물론이고요. 더 큰 게 있다고 하죠. 수수료도 없고 세금도 안 떼는 어마어마한 사례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수십억, 이런 정도로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받으니까 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안대희 변호사는 지난해 5개월간 하루 평균 1,000만 원씩 한 달에 3억 원, 16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매일 하루하루가 복권 당첨되며 사는 거죠. 하여튼 이번에 사퇴하면서 공언한 그 11억 원 기부 약속도 지키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지켜야죠. 아니면 정말 총리 되기 위해 기부하겠다 소리 한 셈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큰 돈이지만 안대희 씨까지 슈퍼 변호사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또 5개월에 16억 회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박찬종 변호사가 이런 말을 또 했네요. 상층권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심에 따른 국정을 이끌어야 할 총리 자리에 대한 민심의 눈높이를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낙마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성해서 새로운 안대희로 태어날 기회와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돈을 벌면 돈에 대한 개념이 무감각해집니다. 하루에 10만 원도 아니고 그 100배인 1,000만 원씩 버는데 보통 사람 사는데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제가 경험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이것과는 비교하기가 뭐한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그 기자 생활하던 90년대 초에 사석에서 한 가수와 얘기하다가 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된다니까 정색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어떻게 살아요? 당시 그분이 그 20대 그 여가수였는데 그렇게 잘 나가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의 가수라고 할 수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분도 무대 한번 오르면 가볍게 수백만 원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그런 돈 갖고 어떻게 생활을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해줬는데 어쨌든 그 가수야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많이 벌 때 많이 벌고 또 없을 땐 또 없겠죠. 하지만 우리 같은 월급장애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그 정해진 보수를 받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절대 다수 아닙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데 그 도는 돈이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금고로 들어가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그 정몽준 씨가 버스비 70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그런 구설수에 오른 것도 그렇고 이번에 그 재수한다는 그 막내 아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를 보고 국민들이 미개해서 그렇다고 한 것도 이분들은 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돈과 권력은 이 국민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이분들이 누리라고 하니까 이 환장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니면 가세요. 다르면 말아야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리그에서 공차고 노세요. 우리들 세상 와서 염장 지르지 말고요. 제발이지 부탁합니다. 전관예우요?
좋아하네. 전관비리 전관범죄 아닙니까? 벼슬관자에 나무 목자 하나 붙으면 널관이 됩니다. 그게 무슨 관이냐고요? 관뚜껑의 관입니다. 전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영원히 관뚜껑 박힙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그 라디오 연설로 했던 말, 제가 그냥 듣고 정말 감동을 받고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딱 이 말이었습니다. 명예를 원하면 돈을 탐하지 말고 돈을 원하면 명예를 탐하지 말라. 지금까지 노창현의 쓴소리 단소리였습니다.